1651년 12월 14일 조선 궁궐에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그 독배를 마셔야 하는 여인은 조선 최고의 품계인 종일품 귀인의 자리에 있던 조씨였습니다. 한때 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으며 궁궐을 좌지우했던 권력의 화신이 어찌하여 이렇게 처참한 몰락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조씨의 이름 앞에는 조선 역사상 최악의 악녀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습니다. 장녹수, 정난정과 함께 조선 3대 악녀로 불리지만 사실 그녀의 악행은 이 둘을 능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씨는 단순히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것이 아니라 조선의 미래 자체를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음모로 죽어간 이들은 바로 소현세자와 민회빈 강씨였습니다. 만약 이들이 살아 있었다면 조선은 200년 앞선 개화를 이룰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조씨는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그 시작은 163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씨는 순창 조씨 가문 출신으로 병마절도사 조기의 서녀였습니다. 그녀가 궁궐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은 1630년 인조 8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입궁 과정부터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후궁 간택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 부정한 인연으로 들어왔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당시 행부호군 이명주는 이를 문제 삼아 탄핵을 올렸습니다. 조선왕 조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기의 딸이 임금에게 가장 총애를 받았는데 그녀가 정백창이 진납한 사람임을 모르는 이가 없었다. 정백창은 인열 왕후의 형부였습니다. 즉 조씨의 입궁은 왕비의 뜻과 무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아이러니를 발견합니다. 왕비가 후궁을 추천하는 일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 후궁이 결국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를 죽음으로 몰아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조씨는 1637년 12월 정축하성 직후 인조의 승은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삼전도의 굴욕으로 인조가 정신적 충격에 빠져 있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청나라에 무릎을 꿇고 아들들을 볼모로 보내야 했던 굴욕감에 시달리던 인조에게 조씨는 위안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종사품 수건으로 시작한 그녀의 승진은 눈부셨습니다. 1638년 정사품 소원, 1640년 정삼품 소영, 1645년 정의품 소애, 그리고 1649년 종일품 귀인까지 12년 만에 최고 품계에 오른 것입니다. 이는 조선 후궁사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조씨는 단순히 왕의 사랑만 받는 후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야심이 있었고 그 야심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조선왕 조실록에는 그녀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씨가 폐악무도했다. 성품이 간사하여 왕의 총애를 믿고 자신이 싫어하는 이들을 모함했다. 그녀의 첫 번째 표적은 인조의 승은 상궁이었던 이정민이었습니다. 1643년 이정민이 조씨를 저주했다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처음부터 조씨의 자작극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주를 실행한 나인 애양과 연옥은 각각 거열형과 차명을 당했고 이정민은 유배되었다가 사사되었습니다. 조씨는 이를 통해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경쟁자를 제거한 것입니다. 전해지는 바로는 조씨가 스스로 저주물을 묻어놓고 이정민을 모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 씨의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소현세자와 그의 부인 미네빈 강 씨였습니다. 1637년 병자호란 이후 소현세자와 강비는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가 8년간 심양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동안 조 씨는 인조의 총애를 독차지하며 권력을 키워나갔습니다. 문제는 1645년 소현세자 부부가 귀국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소현세자는 청나라에서 서구 문물을 접하며 개방적인 사고를 갖게 되었습니다. 천주교 선교사 아담 샬과 교류하며 서구의 과학기술을 배웠고 조선도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청나라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조선을 발전시키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조는 달랐습니다. 여전히 반청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고 청나라의 것은 무엇이든 거부했습니다. 특히 소현세자가 가져온 서양 물건들과 친청적인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부자 간의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조 씨는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조 씨는 교묘하게 인조와 소현세자 사이를 이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현세자가 청나라에서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한 것을 문제 삼아 인조에게 고자질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 따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조 씨는 밤낮으로 인조 앞에서 소현세자와 세자빈 강 씨를 헐뜯었다. 세자 내외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기도 했다. 인조는 점점 아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 씨의 이간질이 먹혀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곧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645년 4월 26일 귀국한 지 2달 만에 소현세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겉으로는 학질에 걸려 병사한 것으로 발표되었지만 그 죽음은 의욕투성이었습니다. 조선왕 조실록에는 소현세자의 시신에 대해 충격적인 묘사가 나옵니다. 온몸이 전부 검은 빛이었고 이목구비의 7구멍에서는 모두 선혈이 흘러나와 검은 천으로 그 얼굴 반쪽만 덮어 놓았으나 곁에 있는 사람도 그 얼굴빛을 분별할 수 없어서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 같았다. 이는 명백히 독살의 증상이었습니다. 소현세자를 치료한 의관은 이영익이었는데 그는 조 씨의 외가와 자주 왕래하는 사이였습니다. 심지어 그와 조 씨의 생모 한옥 사이에 추잡한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모든 정황이 조 씨의 개입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실록에서는 그녀와 소현세자의 죽음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소현세자의 부검 결과와 함께 그녀가 평소 소현세자 내외를 모함하던 모습을 한 기사에 함께 적고 있습니다. 소현세자가 죽자 인조는 놀랍도록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소현세자의 아들들을 제쳐두고 그의 동생 복림대군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이는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무시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조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소현세자의 아들들이 왕이 된다면 친척 노선을 이어갈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방해물이 바로 미네빈 강 씨였습니다. 강비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8년간 청나라에서 고생하며 단련된 그녀는 의지가 강하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강비는 남편의 의문스러운 죽음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머리를 풀어 헤치고 인조의 침실로 달려가 하소연을 늘어놓으며 통곡했습니다. 그녀는 인조가 아들을 독살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왕며느리로서 시아버지인 인조에게 올리는 조정 문안도 거부해버렸습니다. 조 씨에게는 이것이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저주 사건을 조작했습니다. 자신을 저주한 것이 강빈이라고 무고한 것입니다. 인조는 이를 핑계로 강빈의 나인들을 잡아다 고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문해도 강빈이 저주를 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조 씨는 더욱 극단적인 수를 썼습니다. 1646년 1월 인조의 수라상에 오른 전복에서 독이 발견되는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왕을 독살하려 했다는 것은 영모 중의 영모였습니다. 인조는 즉시 강빈을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처리 과정도 매우 의심스러웠습니다. 보통 이런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면 의금부나 형조에서 정식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인조는 궁궐 내에서 내실을 통해 자체적으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마치 이미 결론이 정해진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강빈은 인조를 독살하려 했다는 혐의로 폐서인되어 사가로 내쳐진 후 사약을 받았습니다. 1646년 3월 15일의 일이었습니다. 실록에는 이날의 모습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금부도사 오이규가 덮개가 있는 검은 가마로 강씨를 싣고 선인문을 통해 나가니 길가에서 바라보는 이들이 담장처럼 둘러섰고 남녀노소가 분주히 오가며 한탄하였다. 백성들도 강빈의 죽음이 억울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록의 사관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죄악이 아직 밝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단지 추측만을 가지고서 법을 집행하였기 때문에 안팎 민심이 수긍하지 않고 모두 조수기에게 죄를 돌렸다. 조수기는 바로 조 씨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모두 조 씨가 강빈을 모함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빈이 죽은 후 그녀의 세 아들도 제주도로 유배되었습니다. 당시 첫째 경성군은 12살, 둘째 경왕군은 8살, 셋째 경왕군은 4살이었습니다. 이들은 아직 어린아이들이었는데도 정치적 위험 인물로 간주되어 먼 섬으로 추방당한 것입니다. 그중 경성군과 경왕군은 제주도에서 병으로 죽었습니다. 과연 정말 병사였을까요? 강빈의 친정 가족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와 오빠, 남동생들이 모두 옥사에 연루되어 처형되는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조 씨는 이로써 소현세자 가문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의 야망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궁중 권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인조와 계비 장렬 왕후 사이도 이간질했습니다. 그 결과 장렬 왕후는 경덕궁으로 내쳐지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조 씨의 위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궁중에서 감히 그녀를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 씨에게는 인조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숭성군, 낙성군, 그리고 효명옹주. 특히 딸인 효명옹주는 어머니를 빼닮아 야심이 컸습니다. 효명옹주는 김자점의 손자인 김세룡과 결혼했는데 이들 부부도 어머니와 함께 권력 게임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조 씨는 자신의 딸과 사위를 통해 외척 세력을 형성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올리려는 꿈을 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가 놓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649년 5월 8일, 인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 씨의 든든한 뒷배가 사라진 것입니다. 왕위에 오른 것은 효종이었습니다. 효종은 소현세자의 동생이었지만 형의 죽음에 대해서는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형의 죽음이 자신에게 왕위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이 정당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효종 즉위 초기에는 조 씨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부왕 인조가 총애했던 후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 씨는 여전히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효종도 자신이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는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1651년 11월 마침내 조 씨의 숨겨진 음모가 드러났습니다. 김자점의 옥사가 터진 것입니다. 김자점은 조 씨의 사돈으로 이들은 함께 장렬 왕후와 영풍군부인 신씨를 저주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은 조 씨가 효명옹주의 여종 영희를 숭성군의 첩으로 삼으려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숭성군의 부인 신씨가 자신의 이모인 장렬 왕후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장렬 왕후가 영희를 불러 이를 꾸짖자 당황한 영희가 변명을 하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귀인 조 씨가 대비마마를 원망하며 무당 등과 수상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추앙극 구간의 기록을 보면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조 씨가 무당을 불러 의식을 행했고 나무 인형을 만들었으며 옛 무덤에서 썩은 관을 구했고 사람의 뼈가루를 사용했으며 더럽고 흉한 물건들을 궁궐 주변에 묻었다는 것입니다. 관련자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영희를 비롯한 조 씨의 신복 나인들과 하녀들이 모두 끌려갔습니다. 국문이 시작되었고 고문이 가해졌습니다. 추앙극 구간에 따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30대씩 신장과 압슬, 낙형을 가했다. 피 튀기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나인 김선래는 도합 240대의 매를 맞았고 압슬 1회와 낙형 2회를 당했습니다. 결국 고문 중에 죽었습니다. 왜 이렇게 가혹했을까요? 조 씨의 죄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나인들과 하녀들은 견디지 못했습니다. 자백했습니다. 모두 조 씨의 명령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김자점의 영모가 발각된 것입니다. 조 씨의 종형 조인필이 김자점과 내통하고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자점이 효종을 몰아내려 했고 숭성군을 왕으로 세우려 했다는 것입니다. 조 씨와 함께 꾸민 음모였습니다. 궁중 저주 사건과 영모 사건은 별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조 씨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명백했고 증인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조 씨의 오랜 악행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소현세자와 강빈을 죽음으로 몰아간 일, 장렬 왕후를 모함한 일, 그리고 이번 영모 계획까지. 조정 대신들은 조 씨의 자코를 삭탈하고 엄하게 처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조 씨를 극형에 처하라. 효명옹주도 죽여야 한다. 빗발치는 상소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효종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조 씨는 부왕 인조가 총애했던 후궁이었고 그녀를 처벌하는 것은 곧
부왕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효명옹주도 아버지 인조의 딸이었고 자신의 이복 누이였습니다. 결국 효종은 절충안을 택했습니다. 조 씨에게는 사약을 내리되 자코는 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효명옹주는 죽이지 않고 통천군으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효명옹주의 남편 김세룡만 사형에 처했습니다. 효종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왕께서 총애하시던 것을 생각하여 자진하게 하되 자코를 패하지 않았다. 1651년 12월 14일 조 씨에게 마침내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한때 조선 궁궐을 좌지우했던 권력의 화신이 이렇게 처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녀의 나이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지만 대략 40대 후반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1년간의 권력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조 씨는 사약을 받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억울해했을까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대가였습니다. 관련자들도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나인들은 거열령을 당했고 하녀들도 죽었습니다. 김자점 일파도 멸문당했습니다. 수십 명이 조 씨 한 사람의 욕망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 씨의 두 아들 숭성군과 낙성군도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패서인이 되어 왕족의 신분을 잃었습니다. 19년 동안 쌓아 올린 권력과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입니다. 효종은 조 씨를 종일품 예장으로 치러주었습니다. 부왕 인조를 생각한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조선 최악의 악녀로 기록했습니다. 조 씨의 죽음은 단순한 한 개인의 몰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사에서 가장 어두운 한 페이지의 마무리였습니다. 그녀의 욕망과 음모로 인해 조선은 미래를 잃었습니다. 소현세자가 살아 있었다면 조선은 더 일찍 근대화의 길을 걸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소현세자는 청나라에서 서구 문물을 접하며 세계적인 안목을 키웠습니다. 그는 천주교에 관심을 가졌고 서양의 과학기술을 도입하려 했습니다. 또한 청나라와의 관계를 개선하여 조선의 발전을 도모하려 했습니다. 이런 그의 구상이 실현되었다면 조선은 19세기 서구 열강의 침입을 당했을 때 더 잘 대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 씨의 음모로 인해 이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습니다. 소현세자 대신 왕위에 오른 효종은 북벌론에 매달렸습니다. 청나라를 치겠다는 비현실적인 꿈에 사로잡혀 국력을 낭비했습니다. 그 결과 조선은 세계사의 흐름에서 더욱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민해빈 강씨 역시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8년간 청나라에서 고생하면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조선 사람들을 돌보고 둔전을 경작하여 생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강비는 죽기 전까지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인조의 잘못을 지적했고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려 했습니다. 비록 그 당시에는 누명을 쓰고 죽었지만 훗날 그녀의 정당성이 인정받았습니다. 1718년 숙종 44년 강빈은 마침내 신원되었습니다. 숙종은 강빈의 위호를 회복시켜 민해빈으로 추승했습니다. 민해빈이라는 시호는 백성들로 하여금 그녀가 지위를 잃고 죽은 것을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게 만들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강빈의 신원과 함께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간 조 씨의 악행도
다시 한번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은 비로소 조 씨가 얼마나 악독한 여인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조 씨는 개인적인 야망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갔고 결국 나라의 미래까지 망쳤던 것입니다. 조선왕 조실록은 그녀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폐악무도했다. 성품이 간사하고 교만했다. 조 씨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인조의 절대적인 총애 때문이었습니다. 인조는 조 씨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하는 말이라면 무엇이든 믿었고 그녀의 요구라면 무엇이든 들어주었습니다. 이런 인조의 맹목적인 사랑이 결국 조선에 큰 재앙을 가져온 것입니다. 인조 자신도 조 씨의 음모에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죽음으로 몰아간 것은 결국 그의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조 씨에게 속았다고 하더라도 왕으로서 진실을 파악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인조는 왜 조 씨의 말을 그렇게 쉽게 믿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던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청나라가 친청적인 소현세자를 이용해 자신을 폐위시킬까봐 걱정했습니다. 또한 소현세자가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려는 것을 조선의 전통을 파괴하는 행위로 여겼습니다. 이런 두려움과 편견이 조 씨의 이간질에 더욱 쉽게 넘어가게 만든 것입니다. 조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권력의 위험성을 경고해 줍니다. 권력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처음에는 작은 욕심에서 시작되지만 점점 더 큰 욕망으로 발전합니다. 조 씨도 처음에는 단순히 왕의 총애를 받고 싶었을 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권력의 맛을 본 후에는 더 큰 권력을 원하게 되었고 결국 왕위까지 노리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인간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조 씨의 몰락은 필연적이었습니다. 그녀가 아무리 영리하고 교활했다고 해도 결국 거짓과 음모는 오래 갈 수 없었습니다. 인조가 죽고 효종이 즉위하면서 상황이 바뀌었고 조 씨의 과거 악행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조 씨는 민심을 잃었습니다. 소현세자와 강빈의 죽음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었고 조 씨를 진범으로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강빈이 사약을 받을 때 길가에서 한탄하던 백성들의 모습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역사는 결국 진실을 드러냅니다. 조 씨가 아무리 교묘하게 자신의 죄를 숨기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악행이 하나씩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 씨의 이야기를 되돌아보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의 악행을 규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권력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개인의 욕망이 어떻게 나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지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소현세자와 강빈 같은 뛰어난 인물들을 잃은 조선의 비극을 통해 인재의 소중함과 올바른 판단의 중요성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조 씨는 조선사에서 가장 악독한 여인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악녀의 대명사가 되었고 후대 사람들에게 권력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반면교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귀인 조 씨의 파란만장한 생애와 그녀가 조선사에 남긴 깊은 상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역사는 우리의 거울입니다. 과거를 정확히 아는 것이 미래를 올바르게 만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은 조 씨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만약 인조가 조 씨의 말을 믿지 않았다면 조선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특히 이런 질문들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조 씨 같은 인물이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현세자가 살아 있었다면 조선은 정말 200년 앞선 개화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인조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어떤 조선시대 인물의 이야기를 다뤘으면 좋을지 댓글로 추천해 주세요. 조선 3대 악녀 중 장록수와 장희빈의 이야기도 곧 준비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역사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